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들판이 온통 황금 물결로 출렁이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렇게 풍요로운 들판은 지난 여름 모진 태풍과 기록적인 장마비를 이겨낸 결과일 것입니다. 태홍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이 학술 연찬회 또한 여름 동안 땀 흘린 노고로 맺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던 그 기간에도 책을 놓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여 옥고를 제출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연찬회는 조병할 원장님의 태홍성철의 불학체계와 그 특징, 황순일 동국대 교수님의 초기 불교의 중도 사상과 태홍성철의 이해, 동의대 김명우 교수님의 백일법문에 나타난 태홍성철의 유식 사상, 조위유 북경 중의학대학 조리연구원의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 나타난 대열반경의 이해, 영남대 최재무 교수님의 왕양명과 태홍의 심성론, 수행론 비교 연구,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설원 조 교수님의 현대 한국 불교 고성 연구의 흐름과 성찰 등 모두 6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 논문은 150여 편이 넘었고 석박사 학위 논문도 몇 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의 넓고 깊은 수행과 사성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제자된 입장입니다. 이에 조병할 원장님이 주축이 되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나씩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취지와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발표에 응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성대히 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옥고를 많은 청중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부득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발표자만을 모시고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 성과는 책으로 남겠지만 오늘의 현장을 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발표 내용을 녹화하여 향후 불광 미디어와 성철사상연구원의 유튜브 계정으로 통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비록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경량 각지에서 두고 다시 볼 수 있는 자료를 남긴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철사상연구원은 조병할 원장님을 주축을 하여 이번 학술 연찬회를 기점으로 성철 큰 스님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관되었던 학술지 100년 불교 논집을 태홍학보라는 제호로 복간하여 오늘 발표해 주신 이런 연구 성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태홍학보가 성철 큰 스님에 대한 연구 논집을 넘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수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참석한 교수님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연구와 강의에 바쁘시더라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철 큰 스님에 대한 연구가 태홍학으로 정착되어 스님의 수행과 사상 연구는 물론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불교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취지를
공감하신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옥고를 발표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불기 2564년 10월 24일 온택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태용성철 스님의 불학체계와 그 특징인데, 통상 한국 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나이 적은 사람이 앞선배나 나이 많은 분을 부를 때는 호를 부르죠. 그래서 저도 그 전례에 따라서 태용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태용으로 약칭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불학이라는 말과 불교학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통상 불교학이라는 말을 쓰고 중국에서는 불학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뭐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유학이라고 그랬지 유교학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용어에 대해서 좀 불교학이라는 말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전혀 무관하니까 저는 그냥 불교학이라는 의미로 불학을 쓰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용 이제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 중에 한 분이고 뚜렷한 업적을 남긴 분이죠. 그분은 이제 수행 못지않게 많은 저서도 남겼는데, 그분의 수행 이력을 간단하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사교 입선, 교학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먼저 깨달음을 얻고 1935년 60년 출가해서 40년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차차 다시 경전과 논서, 선어록들을 검토한,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현정 찰교형의 수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정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현관장엄론이나 현관장엄론이라고 할 때 그 현관이나 현정이 같은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의미고 본인이 직접 깨닫다는 뜻이죠. 그리고 찰교는 이때 찰은 이제 본인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경전과 논서 또 선어록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수행자라고 봐서 현정찰교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태용 스님은 이제 그 여러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이 저서를 분류를 해보면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인의 불교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 저서. 이걸 저는 결택심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결택이란 말은 알다시피 선택이란 말보다는 더 강한 말이죠. 선택은 선택에다가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만, 결택은 돌리지를 못하는 걸 결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택을 하면 잘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다음에 결택을 해야 되죠. 한자를 자체를 표현하면 결자가 제방변의 그 결자인데, 그 결은 장작을 패면은 쫙 갈라지죠. 그 갈라진 장작은 다시 못 붙입니다. 그 결자입니다. 그래서 결택이란 말은 보통 선택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만 선택보다는 한층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결택을 하고 나면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결택심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심리라는 깊은 이치죠. 그래서 불교의 깊은 이치를 결택해서 본인의 관점을 정립한 그런 저서로 저는 대표적인 게 백일부문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행과 깨달음의 원칙에 대해서 탐구한 책이죠. 수행과 깨달음은 큰 일이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니까 통상 그걸 대행으로 표현합니다. 근대자, 행할행자에서 대행으로 표현하고 크나큰 수행. 그래서 올바른 수행의 길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를 정리한 변별한 그런 저서라고 저는 변별대행이라고 붙여봤고요. 그 대표적인 책이 선문정론하고 본지풍광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 결택심리나 변별대행이란 말은 밑에 각주에 4번에 보시면은 타이완의 그 인순 스님이 용수보살의 사상을 분석할 때 사용한 말인데 저도 그걸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택 심리와 변별 대행을 통해서 확립된 견해와 채택한 수행 방법론을 가지고 적용한 저서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쭉 나옵니다. 한국불교 법맥이나 도노역도, 요문동 강설, 뭐 도남봉 육조 당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서를 저는 적화수덕이란 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현학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교 논서나 경전에 나오는 말을 찾아서 만들었는데요. 적화라는 말은 각조 5번에 보시면 수나라 길장의 삼론현이 첫머리에 나오죠. 적화 무방, 도유비일, 중생을 근기에 따라 교화하는 데는 정해진 방향이 없고 또 훈도하고 유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죠.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다양하니까 그때 적화라는 걸 썼고, 이때 적은 동사로서 가다 뜻이죠. 형용사로서는 적절하다 뜻이 되지만 동사가 되면 가다 뜻이죠. 그래서 적화 이런 말이 있고, 또 수적은 각주 6번에 있습니다만은 성조가 주유마경 서문에 거의 처음으로 쓴 말이죠. 그 이후에 천대종에서 이제 본적 개념을 쓸 때 이 말을 차용해 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불보살의 진실한 몸인 본지가 아니면 중생구제를 위한 임시적인 몸이 나타나지 않고, 임시적인 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본지와 수적은 사실상 같은 거다 할 때 그 수적입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쳐서 적화수적이란 말을 만들어서 결택 심리와 변별 대행으로 확립한 견해와 방법을 적용해서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한 저서들을 저는 적화수덕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통상 우리가 불학을 분류하고 체계화할 때 경수과 이 방식으로 분류를 하죠. 어떤 교파나 종파의 교리 체계를 논할 때 경수과로 통상 나누는데, 경이라는 것은 대상, 주관 이외의 객관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게 경이죠. 사실은 이 경의 철학적인 요소가 제일 많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경을 통해서 확립한 견해에 따라 수립한 수행 방식이 수죠. 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가 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립한 다음 그 견해에 입각해서 만드는 게 수죠. 그리고 경과 수가 확립이 되면 과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경과 수,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경이고, 특히 우리가 학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경이죠. 그래서 이 경수과의 방식으로 굳이 배대를 한다면은 백일법문은 경에 해당될 것 같고,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은 수에 해당될 것 같고, 또 본지풍광은 과를 또 그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과에 해당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세 책을 태용의 삼부작이라 보고, 태용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 세 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읽어보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 방식에 따라서 분석을 한 게 7페이지부터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백일법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결택 정견한 저서라고 봐서 올바른 관점을 채택 확립한 저서다라고 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수과 이 방식대로 불교의 교파의 어떤 교리 체계를 분석하는 게 통상 기본적인 방식인데, 태용은 수행자이다 보니까 그런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보다는 수행해서 생사 문제를 해탈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가, 이 방면에 보다 관심을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권의 저서를 다 읽어본 결과, 태용의 불학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누구나 그러면 깨달을 수 있나, 세 번째는 만약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본인의 불학 체계를 정립한 것 같다. 이건 제가 본 태용의 불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통상 경수과의 방식보다는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나, 만약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 이 관점에서 태용은 본인의 불학 체계를 정립했다고 보고, 그 첫 번째로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하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저서가 저는 백일본문이라고 보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택정연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쭉 봤습니다. 7페이지 이제 쭉 보시면은 사실은 경수가로 불학의 체계를 설명하려면 많은 그 개념이 필요하죠. 또 상당한 논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용수가 말한 중론 첫머리에서 말한 그 희론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희론에 안 빠지고는 또 이런 논증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인도의 그 논사 까말라 신라가 쓴 수습차제 3편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용문 4에 보면은 인용문 4의 밑줄을 보시면은 무분별지를 얻고자 하면 역법하게 사유하는 것에 의지하도록 하라. 완전히 무분별한 올바른 지혜가 나타나면 두 나무가 서로 비비는 데서 발생한 불꽃이 나무를 태우듯이 나중에 그 둘 분별이죠. 불꽃의 분별들을 태워버린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을 통해서 무분별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태용은 이 방법을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최소의 분별로 최대의 무분별지를 체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백일본문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통상 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불학을 연구할 때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더 잘 아시겠지만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체설과 분별설인데, 일체설은 일종의 직관적인 방법이죠. 직관으로 딱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분별설은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설일체유구의 그 이제 5위 67법이라든가 5위 75법 이런 분류인데 세 개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결국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하다. 라고 논증하는 거죠. 통상 부처님께서는 이 분별설을 많이, 분별은 다른 말로 분석이란 말이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참, 저 여인하고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생기는데, 근데 그 여인이 머리카락, 입술, 눈, 코, 피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나눠버리면은 그런 생각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분석의 장점이죠. 왜냐하면 집착이 생기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불학을 연구할 때 통상 이 일체설과 분별설 두 가지 가운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분별설을 많이 채택하시고 자바암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오는 없다, 그러니 무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대화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일체설을 지향하는 대승의 불학에서도 통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식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유가 행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행 체험을 먼저 하고 그걸 교학으로 체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십변처 같은 관법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 속에 온통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생각하면 주변이 전부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는 게 객관은 공하고 주관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관이 객관을 만들어낸다는 유식, 무경 뭐 이런 게 나오고, 중관파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과 객관은 모두 인과 연의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세 가지 방식을 통상 하면은 이제 일체설과 분별설인데, 태용은 백일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 굳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주 18번인데요. 통상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교학 방법을 설명할 때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죠. 사슴은 들판으로 돌아가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간다. 존재는 분별에 돌아가고 성인은 정멸에 돌아간다. 이 구절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존재는 분별에 돌아가고 한문을 보시면은 귀 분별이 되는데, 이때 의를 통상 한국에서 많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건 의미가 아니고 이때 의는 존재의 뜻입니다. 대상의 뜻입니다. 그 구사론 같은 데 보면 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한국의 번역본은 전부 이 의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뭐 18번에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 분별의 의는 바로 법이란 뜻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 법기 분별과 같은 말이다. 각주 18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비담 8근 도론에는 법으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은 이제 일체설과 분별설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은 분석적 방법과 일체설적 방식으로 남북전의 경전 등을 논구한 태용은 인용문 12에서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나, 즉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부처님이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셨으니 중도가 영기고 영기가 곧 진여며 진여가 곧 법성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8정도가 사제고 이것은 모두 동체이명이다. 진여인 중도 하나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관점을 결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일변문의 중요성은 그 뭐 중도의 관점으로 인도와 중국의 모든 불교 교파와 종파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낸 것도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14페이지 넘어가면은 결국 중도라는 것은 태용의 글을 읽다 보면 항상 끝에 가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수행해서 깨쳐야 알지. 글로나 말로는 백날 해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행자 입장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분단 논증과 개념을 통해서 이리저리 설명을 하더라도 결론 부분에 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깨쳐야 한다. 그게 중요한 그런 규결천대. 왜냐하면 수행자이기 때문에 학자나 논사로서 이 경전이나 주석서나 어록을 보는 게 아니고 수행자 입장에서 봤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도도 실천적인 개념이다는 거죠. 그러면 그 1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태용이 쓴 백일법문은 실천적인 수행 지침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을 논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불교 개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적인 불교 개론서가 용수의 대지도론, 그리고 이제 그 영명연수의 종경록, 그리고 쫑카파의 보리도 차제론, 뭐 이런 게 다 불교 개론서입니다. 불교 개론을 일목요연하게 수많은 경과 논을 읽고 본인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놓은 책들이죠. 대표적인 게 뭐 대지도론이나 쫑카파의 보리도 차제론 읽어보시면 그 수많은 경론이 인용되어 있고, 그걸 무작위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고 본인의 관점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죠. 백일법문도 저는 그런 유의 책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념을 설명한 그런 책보다는 수행 지침서다 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용이 말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A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A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 불교의 확장성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면은 부처님의 교리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두고 수백 년간 논쟁을 하고 또 고민을 했죠. 수많은 논사와 스님들과 보살들이 인도부터 중국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심성 본증과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은 18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일체 중생이 진여 본성인 불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일체 지자인 열의 지혜를 구비하고 있지만 번뇌와 망상에 장폐되어 스스로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보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한다. 다만 객진에 복폐되어 있는 그 번뇌를 단죄하면 불성을 명견에 무상대도를 성취한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태용의 심성과는, 불교에서 심성이 왜 중요한, 이 본문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인용문 7, 8, 9, 10, 11을 보면은 태용은 심성, 본정, 객진, 서외이라는 이 주장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다. 밖에서 온 먼지와 같은 번뇌의 물들이 있을 따름이다. 밖에서 들어온 이 손님 같은 먼지만 털어내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 주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문정로에서.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태용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깨달을 건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19페이지 뭐 제가 심성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20페이지 보면 설일체 유부라든가 심성 본정과 심성 본부정 이것이 대성에 와서 유식과 열애장계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21페이지 뭐 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대선 경전 중에서도 통상 좀 후기에 나왔다고 평가되는 능가경이나 능음경에는 아레야식과 열애장신이 결합되어 있죠. 특히 능가경에는 그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승기신론도 능가경 계통의 논사들이 만든 글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대승기신론에 아레와 열애장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능가경과 능음경 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거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승본정 객진소염이라는 주장에 따르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다만 먼지에 덮여있기 때문에 이 먼지를 털어내는 수행은 해야 된다. 심성이 본성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존재의 본래 모습이니까 현재 모습은 아니죠. 현재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죠. 수행도 필요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이제 23페이지 쭉 있습니다. 인용문 12와 13이 그건데요. 인용문 13에 23페이지 밑줄을 한번 보시면은 쭉 이어지다가 잠깐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일어라 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한 생각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 걸 동정이려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저는 이것을 태용삼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황룡삼관에 빗대서 태용삼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정을 화두를 들고 통과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등각 단계를 거쳐서 묘각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4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24페이지 인용문 밑에 보면 밑줄 친 게 있습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견해로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육추, 삼세의 미세망상까지 완전히 떨치고 오매일의 숙면일려 경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에 대한 대답도 했고 어떻게 깨닫는데 화두를 들고 하나선 수행을 통해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경계를 거치면은 묘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대답을 이미 마친 상태죠. 그러면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나?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설명한 책이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본지풍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지풍광을 이문설정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송고와 영고로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로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책. 그래서 이문설정이고 이제 선문종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경전과 논설을 인용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면 이 태용은 비량이나 혈량이 아니고 성을량 경전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근거로 삼는 걸 성을량이라고 하죠. 이 불교 논리학에서. 그럼 왜 이 깨달음의 문제를 논하면서 왜 성을량을 쓸 수밖에 없었냐? 깨달음의 문제는 사실은 혈량이나 비량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각의 문제니까. 그래서 성을량을 저는 활용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선문종에서 많은 논수와 경전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다가. 그런데 이제 본지풍광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은 그 경계를 송고와 영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본지풍광이다. 그래서 이문 설정으로 해봤고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용문 1번에 본지풍광 제1책의 수시입니다.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캄캄하다.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가을 북하 누렇다. 기왓장 부스러기마다 광명이 나고 진금이 문득 빛을 잃는다. 뭐 이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 꼼꼼히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선문답 하나 통상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 24페이지, 2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뭐 어느 문자로 반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문자가 아니면 반야를 전달할 수 없고
말이 아니면 그나마 달을 가리키지도 못하고 문자는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이므로 부득이 글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 해석하면은 차고 오류가 되죠. 그렇지만은 말과 문자는 모두 해탈의 모습이고 문자를 떠나지 않고 해탈을 설명한다는 유마경의 구절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말로 설명해 본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방금 읽어드린 그 수시가 그렇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인용문 2번에 임재의 구절을 임재어록을 읽어도 이런 어리둥절함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단초를 제공하는 게 6조 단경에 있습니다. 그 27페이지 인용문 3번이죠. 그게 읽어보면은 해능과 신의 대화인데 해능은 견불견의 중도관을 이야기하고 신에는 통불통 아프고 아프지 않고의 생멸관을 이야기한다. 이 큰 차이다. 그래서 태웅은 바로 이 중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긍정과 부정을 서로 배대시켜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28페이지 인용문 4를 보시면은 중론 제2장을 인용을 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중론의 논증 방식은 그거죠. 불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용수가 주장하는 공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방식인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태웅도 마찬가지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 정견을 채택하도록 하게끔 몰아넣는 거죠.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인용문 4, 5, 6, 7, 8, 28, 29페이지 보면 9, 10, 11, 12 다 그 관거래품을 인용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분석에 따라서 태용도 긍정과 부정 혹은 같음과 다름 속에서 결국에는 읽는 사람 혹은 그 책을 보는 사람 혹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도 정견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상차 상조다. 왜? 29페이지 밑에서 한 6째 줄 한번 보세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은 극단 혹은 양변을 배격하니까 상차죠. 차는 막을 찾자니까. 그러나 일이 이루어지면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상조가 필요하죠. 서로 비춰주는 거. 그래서 상차 상조가 돼. 이게 중도죠. 그래서 수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고 이러하니는 4번 밑에 줄에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배대가 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은 밑에 5번에 보면 까마귀 날고 토끼 날리며 배대가 되고 해와 달이 캄캄하다는 6번의 가을 국한 루터가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분석을 보면 각각 그게 한 변을 차지하는데 이 변을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 변을 떠난 것 그것에 어떤 절대적인 경계의 깨달음이 있다. 그것이 이제 그걸 이렇게 노래했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배대되는 구절을 찾아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 원문이 다 한문입니다. 선문염성에서 다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선문염성이나 중국의 선문 송고 통집, 선문 염고 통집을 다 독파하고 거기서 찾아낸 거고 그런 송고와 염고에 대해서 태용 본인의 관점을 설명한 말이 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설한 말 이런 거는 사실은 대단한 안목이죠.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의미가 딱 부정과 긍정이 딱 맞는 걸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서 다 배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인용문 보면은 여기에서라는 말이다. 이건 통상 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깨달음이 미래 세계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현재 현실에 바로 네가 딛고 있는 지금 깨달아라. 이걸 강조한 것으로 저는 봐서 여기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정은 명령이지 가은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 말로 마무리 지어드리면은 선문 101번문은 결택정견의 쓰고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은 변별대행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본지풍광은 이문설정의 그 결택정뭐고 변별대행의 저서인데 101번문 선문정로 본지풍광을 그 특징을 각각 말로 표현하면은 101번문은 결택정견이고 선문정로는 의경논수 본지풍광은 이문설정을 했다라고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분석을 못한 게 이제 적화수적류의 책입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3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네 번째 줄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도 사상을 체득하고 조견 중도, 화두를 참고해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일려를 투구하면 간화투관, 누구나 참나은 깨달음을 정득한다. 계득 진정. 이것이 태용불학 사상과 체계의 아이자 후이다. 저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견 중도, 간화투관, 계득 진정 이 9자가 태용불학 사상을 요약한 말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